네, 이 시간에는 120페이지죠. 앞 시간에 금융소득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이어서 세 번째 종합소득 과세 종목이죠. 사업소득. 자, 사업소득의 정의.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들이 이제 여기 쭉 열거돼 있어요.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법인은 해당이 안 되죠. 법인의 소득은 우리가 법인세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소득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사업소득을 알아볼 텐데요. 사업소득의 범위가 상당히 많은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첫째,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런데 우리가 농업이라고 해서 다 사업소득이냐? 농업 중에서 작물 재배 중에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은 우리가 사업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우리가 이제 벼농사를 짓는다든가 보리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식량 작물은 우리가 사업소득이라고 하지 않아요. 농업 중에서도 사업소득은 이제 특장을 하는 거예요. 특장.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식량은 내가 먹으려고 농사 짓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농산물 시장에다가 오이를 키워서 팔겠다. 네, 도마도를 키워서 팔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소득이다. 두 번째,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광업도 사업소득이다. 개인이 하는 광업. 그 다음에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개인 사업자가 제조업도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가구도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체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그 다음에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관련된 사업소득, 또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개인 건설업자들 있죠? 또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게 아마 가장 많겠죠? 도소매업. 그 다음에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숙박업,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정보통신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근데 개인 사업자가 금융이나 보험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다 법인이지만 혹시라도 개인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금융사업. 또 12번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업입니다. 부동산업. 그래서 이제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그래서 이제 지역권이나 지상권,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저 뒤에서 이제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업 사업소득이에요. 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개인이 한다면 이것도 사업소득. 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소득이에요. 교육 서비스업, 우리 지금 학원과 같은 사업자가 바로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본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회복지 서비스업 요즘 많이 있죠. 요양원 무슨 업 무슨 원 해서 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또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협회 및 단체에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거 협회 및 단체가 이익 사업을 했다 그러면 그 사업 소득이에요. 가구 내 고용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복식 부기 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유형 고정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유형 고정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제외합니다. 이거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별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차량 운반구에 대한 유형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에 관한 것은 사업소득으로 봐요. 양도소득세로 보는 게 아니라 토지나 건물은 양도소득세로 하고, 그 다음에 21번째,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재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다. 네. 자, 사업소득 뭐 빈틈없이 다 적어놨죠. 농업, 임업, 업 해서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 부동산업, 금융업, 통신업, 숙박업, 음식점업, 뭐 굉장히 많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시설관리업,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업, 스포츠업, 기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의 서 발생하는 소득, 뭐 차량 운반구 등의 유형 고정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들, 이런 것이 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 소득으로 포함시킵니다.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재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을 사업 소득으로 본다. 자, 그 중에서 비과세 사업 소득이 있다. 자, 첫째, 논과 밭을 이용해서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사업 소득입니다. 논밭에서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일반적인 농사는 사업 소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을 임대했으면 우리가 그 임대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9억 원을 초과했으면 과세합니다. 그 집이 너무 비싼 집이죠.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 소득은 제외된다.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9억 원짜리 집이면 엄청 호화주택이죠. 호화주택.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임대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된다. 농어촌의 부업소득, 농어촌 가게의 부업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비과세. 전통주의 제조에 발생하는 소득, 전통주 하면 막걸리 같은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 그러니까 나무를 말하는 거죠. 나무를 5년 이상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벌목한다고 그러죠. 벌채 또는 벌목 해가지고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
으로써 연 600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하겠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5년 이상 키워가지고 그걸 벌목을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비과세하겠다. 근데 600만 원까지만, 그 소득 금액이 600만 원 넘었으면 그 넘은 거는 과세. 네, 그래서 사업소득 중에서 비과세는 주로 농업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논밭에서 작물 생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걸 임대해서 얻은 소득이라든가, 또 농촌이나 어촌의 농어가의 부업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농 기간에 겨울철에 농민이나 어민들이 부업으로 하는 소득들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예, 농사가 없는 시절에 겨울철에 이제 무슨 다른 거 이렇게 해서 소득을 올렸어요. 농가 소득을 위해서. 그거는 사업소득으로 안 본다. 비과세. 막걸리 제조에서 얻은 소득 비과세. 그 다음에 나무 5년 이상 키워서 벌목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의 계산은 아까 금융소득하고 다른 점을 한번 발견해 보면은요. 아까 이자와 배당 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 비과세만 뺐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비과세 당연히 빠지고, 여기 비과세 열거 안 했습니다만 비과세는 빠지는 거예요. 예, 원래 총 수익 금액에서 비과세는 빠지는 거고, 거기에서 필요 경비라는 걸 빼줘요. 필요 경비라는 건 뭐예요?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예, 사업을 나 혼자 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직원을 하나 채용했다. 그러면 그 직원 한 명의 인건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다 필요 경비죠. 예, 그리고 어떤 특수 작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했는데 시설비가 들어갔다. 이게 다 필요 경비예요. 그래서 그런 필요 경비는 빼줍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금액이란 총 사업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뺀 것을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한다.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금액과 배당소득 금액은 그냥 총 이 소득 금액, 소득이 바로 소득 금액이 돼요. 그거는 필요 경비가 없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아까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이걸 한번 정리했던 게 있는데, 자, 이자소득에서는 이자소득 금액은 그냥 이자소득이 이자소득 금액이에요. 똑같아요. 예, 비과세만 빼고, 배당소득도 배당소득 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배당소득이 즉 배당소득 금액이 돼요. 그런데 지금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업소득에서 빼기 필요 경비를 빼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장부를 쓰잖아요. 장부. 필요 경비 공제받기 위해서 급여 얼마, 여비교통비 얼마, 복리후생비 얼마, 이게 다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걸 뺀 것을 우리가 사업소득 금액이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사업소득으로 와서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을 보겠습니다.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및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다. 사업소득에도 원천징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 의료보건 용역이다. 의료보건 용역.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나 보건업을 하는 사람들, 예, 의료원, 자기가 무슨 의원 같은 데 있죠. 예, 의원에서 병원에
내 의원에서 내가 진료하면은 그거는 사업소득이에요. 원천징수가 따로 안 하죠. 그런데 내가 다른 데 가서 출장을 가가지고 소득을 올렸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치과 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천초등학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의사예요. 치과 의사. 근데 이천초등학교 1학년 치아 검사를 해주기로 했어. 그리고 5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어때요? 이천초등학교 나가가지고 쭉 진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천초등학교에서 500만 원을 줄 때 3% 원천징수 하고 준다 이겁니다. 의사한테. 그게 바로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예요. 또 부가가치 면세 대상 인적 용역의 원천징수. 이게 바로 우리 학원과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학원 사업이 면세 사업이죠. 인적 용역을 제공했어요. 만약에 2001짜리 센터, 저 2001짜리 센터에서 직무교육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무교육을 뭐 500만 원에 해주기로 했다. 그러면 500만 원을 우리가 이제 청구를 하죠. 그러면 5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3% 원천징수 하고 준다 이겁니다. 이게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라는 견. 또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 20% 원천징수가 있고, 직업운동가라는 거 아시죠? 우리 그 스포츠인을 말하는 거예요. 스포츠인. 그래서 또 봉사료 수익 금액,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5%입니다.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5%. 그래서 이제 봉사료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술집 같은데 이런 게 많죠. 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및 노점 상인 등의 소득.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판매업자들이 있죠. 축산물 하면은 이제 고깃집, 농산물의 판매업자, 뭐 과일 같은 거 수산물 판매업자, 생선 같은 거 판매하는 곳, 또 노점상 하면은 이게 전통시장 같은데 여기에 많이 해당해요. 전통시장. 그러면 전통시장은 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원천징수에 해당이 되냐면 납세조합을 조직을 합니다. 납세조합을 조직을 해서 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 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매월 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는, 그러니까 납세조합을 형성해가지고 납세조합에서 이 사람들의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해가지고 다음 달 10일 날 납부를 해줘요. 노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소득에도 원천징수라는 게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부가가치 면세 대상 학원을 하는 사업자가 자기 학원에서 얻은 소득은 원천징수 안 하죠? 내가 직접 받았으니까. 근데 이거는 다 원천징수는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이천초등학교를 통해서 받았고, 2001짜리 센터를 통해서 돈을 받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과세. 사업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자소득의 경우에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 종합과세의 합계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그거는 종합과세하고 그러지 않으면 미만이면 분리과세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해당이 안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무조건 다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다 종합과세를 5월달에 신고 다시 한번 해야 돼. 그래서 신고할 때 그러면 이때 3% 뗀 거 어떻게 하죠? 납부세액으로 다 공제하고 추가 납부할 것만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필요경비를 공제받는다는 것. 그것이 사업소득 금액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을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우리 TAT 2급에서는요, 사실상 소득세 중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출제가 실기시험에서는 여기에서만 출제를 합니다. 필기에서는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이론 문제도 나옵니다만은 실기, TAT 2급 실기 문제에서는 근로소득만 출제를 할 거예요. 근로소득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실기 연습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근로소득의 정의.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와 사업자 간에 근로용역을 제공해주고 근로계약에 의해서 고용계약에 의해서 근로용역을 제공해주고 받는 급여를 우리가 근로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급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실기에서는 뭘 급여를 뭡니까? 계산하는 것도 문제에 나오고 또 그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문제에 나온다 이런 얘기죠. 실기 문제로 우리가 연습할 것이다. 자, 근로소득의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근로소득 하면은 여러분이 받는 급여라고 그랬는데 급여와 유사한 것들은 다 근로소득이에요. 자, 1번 기밀비, 교재비. 여기 교재비라는 건 책값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그 급여 외에 어디 가서 여러분 활동하려면은 활동비가 들어가니까 그걸 교재비라고 해요. 기밀비는 이거 알아서 쓰시오 하고 주는 거 기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네. 업무를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건 회사 경비로 처리하죠. 내가 근로자예요. 근데 내가 회사로부터 교재비로 100만 원을 이번 달에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재비를 거래처를 만나가지고 거래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거래처에다 선물로 지급해 줬어요. 그러면 그거는 거래처에 접대한 거니까 접대비로 회사 경비, 필요경비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것은 어디에 썼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거는 급여로 보겠다.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유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네. 자, 종업원들에게 뭐 잘했다. 공로금도 주고, 유로금도 주고, 축하금도 주고, 학자금도 주고, 장학금도 줄 수 있죠. 가로 열고 장학금이라는 건 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포함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받는 장학금만이 아니라 내가 장학금을 받는다. 이것도 급여로 본다 이거예요. 급여로 본다. 그래서 과세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해서 뭐 회사에서 각종 수당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수당 성질의 급여 모두 급여로 본다 이겁니다. 근로소득으로 봐요. 네.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또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거죠. 주택을 제공받는 것과 사택을 제공받는 것은 다릅니다. 주택을 제공받는다는 것은 회사가 개인에게 주택을 사준다는 거예요. 직원에게. 사택이라는 것은 집은 집인데 회사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종업원, 직원의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택을 누구에게 제공해야 돼요?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직원에게. 주주나 출자자면은 그거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어야 돼. 소액주주인 임원, 예. 근데 주주 중에서 대주주가 아니면 돼요. 소액주주. 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은 공무원은 아닌데 공무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무직. 시청에서 근무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그런 분들은 우리가 공무직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 사람들도 사택을 제공받으면 근로소득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소득이 아니다. 그러나 주택을 제공받는 건 근로소득으로 봐요. 주택을 그냥 줬다든가 이런 건 소득으로 보고 세금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택은 아니고. 근데 사택도 주주나 출자자면은 안 된다. 근로소득으로 본다. 그 다음에 6번째,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및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절이나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이것도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자, 종업원이 자기가 주택을 사는데 회사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얻는데 회사에서 돈을 빌려줬어요. 자금을. 네. 내가 우리 집을 사는데 3억이 들어가는데 회사에서 2억을 빌려줬어요. 2억을. 예. 무상으로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회사에서 안 빌려줬으면 내가 2억만큼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1년에 1.8%씩 또는 1년에 3%씩 이렇게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이자를 내야 되는데 회사에서 무상으로 빌려주니까 이자가 안 나갔네요. 그 이자만큼을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네. 다음에 7번째,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그 밖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그러니까 웬만한 수당은 다 소득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근데 이제 시간외 수당 중에서도 생산직은 비과세예요. 근데 뒤에 또 비과세 따로 나오니까 일단은 다 열거된 것들을 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급식수당이라는 것도 한 달에 10만 원까지는 또 비과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것들이 일단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열거를 해놨어요. 시간의 수당도 일부는 비과세가 있다 이랬죠. 그 다음에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예, 원래 여비교통비라는 게 뭐냐면은 회사 업무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5만 원 쓰고 왔으면 5만 원을 받는 거는 그거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여비 명목으로 1년에 얼마 아니면 한 달에 얼마씩 봉급 줄 때 또박또박 주는 거, 그거는 급여다 이거죠. 그 다음에 벽지수당, 해외근로수당. 예, 우리가 해외에 가서 일하려면 힘드니까 수당을 주겠다 이런 거 과세돼요. 근로소득으로 보고. 벽지수당, 네, 저기 어디 섬에 가서
섬에 가서 근무를 해야 돼. 그러면 아유 걸로 안 가려고 하겠죠. 자꾸. 그러니까 봉급보다 어때요? 수당을 한 달에 50만 원씩 벽지 수당을 줄 테니까 그 섬에 가서 이번 1년간 좀 근무하시오. 그러면 이제 돈이 좀 나오니까 가서 일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의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네. 자, 주식 매수 선택권. 이것을 그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했다. 그러면 그걸 뭐 주식을 매수했다 이런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처분해가지고 얻은 이익, 이런 이익들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무하는 중에 행사했으면 근로소득이고 그 회사를 퇴사해가지고 처분해가지고 얻었다 그러면 기타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종업원 등 또는 대학교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다만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고요. 직무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발명을 했어요. 종업원이. 그래서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네. 연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그 초과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인정상여라고 해서 근로소득으로 보는 거고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거 이것도 역시 인정상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들 원래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퇴직금만 받을 줄 알았어. 퇴직금이 1억인데 근데 1억 3천만 원을 받았네. 퇴직금 계산하면 1억인데 3천만 원은 왜 줬지? 보니까 퇴직금 외에 회사가 더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근로소득이다 이겁니다. 1억은 퇴직소득이고 3천원 1억 3천만 원은 3천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퇴직소득보다 더 추가로 지급한 거 이것도 근로소득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근로소득을 쭉 보면은요 아무튼 회사 다니면서 회사에서 받는 급여하고 비슷한 수당들 다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쭉 열거된 것 중에서 말이죠 비과세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가지 수당들이 다 과세였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비과세예요. 자 일찍 숙직비 받는 수당 있죠. 예. 우리가 회사에서 일찍을 한다, 숙직을 한다 하는 거. 예. 만약에 토요일 날이 쉬는 날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 낮에 누군가 한 사람은 회사에 나와 있어야 돼. 그걸 일찍 근무한다고 그러죠. 예. 또 어느 회사는 밤에 그 회사에 밤에 누군가를 한 명 대기해야 돼. 그건 우리 밤에 지키는 걸 숙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냥 안 하고 수당을 줘요. 네, 그거 비과세입니다. 식대 아까 말했죠. 급식 수당 식대 월 10만 원 이내는 비과세예요. 직원에게 식대 수당 해가지고 급여 줄 때 10만 원만 주면은 그거는 세금 계산에 해당이 안 돼. 비과세. 그런데 현물 급식을 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돈으로 안 주고 우리 회사는 밥으로 직접 줘요. 점심을 밥으로. 근데 밥이 한 끼에 그게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 근데 우리 직원들은 20일간 출근을 해야 돼. 그럼 10,000원 곱하기 20일 하니까 20만 원이네요. 그러면 1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10만 원은 과세. 이렇게 봐야 되느냐? 아닙니다. 현물 급식은 그것이 아무리 호화로운 음식이라 하더라도 모두 비과세로 본다. 다음에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비과세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 있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가 부담해 주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예, 근데 자가운전보조금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차를 가지고 회사를 다니는데 그 자기 차를 가지고 회사 일을 해야 돼요. 출퇴근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 원까지의 자가운전 보조금. 아까 10대는 돈으로 받는다면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 원. 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자기 차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 업무 하는데 자기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럴 때 급여 줄 때 보조금 주는 것을 우리가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비 중에서 회사 지급 규정에서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액, 이거 비과세입니다. 자녀 보육 수당도 비과세입니다. 자, 요새 출산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또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 비과세입니다. 육아휴직 수당도 비과세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키워야죠. 키우려면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가 있는데 또 산전후 휴가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 같은 거, 이거 전부 비과세입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받는 실업급여 있죠? 내가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회사가 나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만뒀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만 회사가 나보고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비과세. 여러분 실업급여 받을 때는 근로소득세 안 떼요. 또 비과세 학자금. 학자금 아까 장학금 다 과세인데 뭐가 비과세 학자금이냐? 자녀 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녀 학자금은 다 과세. 그런데 본인의 학자금 중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비과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장학금 비과세, 연구활동비 비과세 월 20만 원까지. 연구활동비 그러면 전부 다 직원들에게 연구활동비를 20만 원씩 주면 비과세니까 좋겠구나. 제한이 있어요. 교원하고 연구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이게 연장 근로죠.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한다. 그러면 낮에 근무하는 시간으로 연장해서 근무하는 바로 연장 근로수당이 비과세다. 공장, 광산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 급여액이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이어야 돼.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 근로수당 중에서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된다. 비과세가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월정액이 210만 원 넘는 생산직이면 과세예요. 그리고 직전 연도의 총 급여가 2,500, 연봉이 2,500 이하여야 돼요. 직무 발명 보상금 아까 500만 원까지 비과세. 국외 근로소득, 자 국외에서 근로한 소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일반 직원들은 10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만약에 내가 우리 회사 중국 지사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봉급이 300만 원이야. 그러면 100만 원은 비과세, 200만 원에 대한 것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직업은 외항선을 타는 선원이에요. 선원하고 외국에서 건설 현장에 있는 것은 좀 어려운 직업이다 해서 월 300만 원까지를 비과세로 해요. 내가 배를 타면서 월급으로 300만 원씩 받고 있다. 세금 하나도 안 냅니다. 해외 근로자나 외항선을 타는 사람은. 하지만 내가 500을 받아요. 500. 해외 근로자로 일하면서.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없고 200만 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사무직은 100만 원까지만 비과세. 처우 개선비라는 게 있어요. 비과세고요. 취재수당 기자들에게 주는 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벽지수당 아까 뭐 이렇게 멀리 가는 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이주수당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근로소득이 말이죠. 이건 뭐 비과세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중에서 말이죠. 시험에 실기시험에서 많이 나올 만한 것만 제가 빨갛게 표시해 드릴게요.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요 두 개는 아주 단골이에요. 비과세 쪽에서 매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요거 가끔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자녀보육수당 정도.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많이 나와요. 식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보육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항목 요 한 4가지는 정확히 알아두면 돼요. 자, 근로소득을 좀 마무리하려면 저기까지 일용 근로소득까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좀 내용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의 비과세 근로소득까지만 오늘 정리하고요. 124페이지부터는 이제 근로소득에 더 추가로 알아야 될 부분인데 내일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하죠.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